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직장에 출근합니다. 당연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 저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열나흘 날 베이징 한복판 25명의 사람들이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우리 모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빨간색 모자로 팀을 나눠 쓰고 마치 단체 관광객처럼 위장했지만 속마음은 온통 공포뿐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7살 난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뒤에는 아내가 5살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6가족, 그리고 3명의 다른 사람들, 모두 같은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선 리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지금이다. 그 순간 우리는 달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우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 어른들의 고함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 그 문만 넘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넘지 못하면 죽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그곳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우리가 그날 그곳에 서 있어야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20여 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날의 진실을, 그 안에 숨겨진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전말을,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함경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대 후반, 그곳에서 저는 배급소 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났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배급소에 가면 긴 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식량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줄은 날마다 길어졌고 배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치가 되었고 나중에는 사흘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무, 오늘은 배급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제가 매일같이 해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니까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빛에는 원망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7살 난 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밥 언제 먹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곧 배급을 내려주실 거야. 하지만 배급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급소 관리원이었지만 제 가족조차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매일 아침 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동신문을 읽고 장군님의 교실을 공부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로 인해 우리 인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주체 사상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 시장에서 중국 쌀이 팔렸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간부들의 자녀들은 얼굴에 살이 올랐지만 일반 주민들의 아이들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난 제 딸의 몸, 점점 힘없어지는 목소리.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동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을 마음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그날 이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여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양제가 필요한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결정했습니다. 중국으로 가기로, 식량을 구해오기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기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물은 차가웠습니다. 딸을 등에 업고 아들은 아내가 안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연변 지역의 한 농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주고 방 한 칸과 식사를 얻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 아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손이 묶인 채 차에 실렸습니다.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아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보위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구류장으로, 아내와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남조선 간첩과 접촉했느냐? 교회에 갔느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저 식량을 구하러 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몇 시간씩 세워두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구나. 체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복지도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종, 절대적인 복종.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굶겨 죽이고 고문하고 가족을 찢어놓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체제. 어느 날 신문하던 보위부원이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산채로 묻어버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보내준다. 다시 한 번만 더 국경을 넘으면 그때는 정치범 수용소다. 가족 전부 다 끌고 간다. 알겠나? 석 달 후 풀려났습니다. 뼈만 남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나가야 한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곳에 머물면 우리는 서서히 죽을 것입니다. 다시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자유를 향해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초 저는 죽을 각오로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남쪽 땅까지 가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다시 붙잡혀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모았습니다. 어떤 브로커가 믿을 만한지, 중국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한국으로 가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돈을 모았습니다. 배급소에서 나오는 물자를 몰래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녀, 결혼할 때 받았던 이불, 심지어 밥그릇까지.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중국 돈으로 500위안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한국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보, 다시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어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차이가 있다면 중국으로 가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밤마다 아내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날까 봐 조심스럽게, 벽에 귀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제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부모님도 처벌받습니다. 모르는 것이 차라리 부모님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 방에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쩌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조심해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2002년 2월, 두만강이 완전히 얼지 않은 시기에 건너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얼면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지고 녹으면 건널 수 없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작은 손을 오므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희를 이렇게 위험한 길로 데려가서.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꼭 살아남을 거야. 너희를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해줄 거야. 배고프지 않은 곳, 두렵지 않은 곳에서.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이었습니다. 2002년 2월 어느 날 밤, 온도는 영하 15도였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시간은 새벽 3시, 가장 어둡고 국경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5 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만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얼지 않은 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 쪽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소리 내지 말고 빨리 움직이세요. 딸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등에서 떨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조용히 해야 해. 조금만 참아.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에서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손전등 빛이 우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뛰어,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물에서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물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뒤에서 경비대원들이 강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강변에 올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들이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트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25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경비대원들이 강변에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났습니다. 트럭 안에서 모두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딸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재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들도 아내 품에서 새파랗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트럭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멀어진다는 것, 그것만이 확실했습니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한 농가 헛간,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가족 4명이 좁은 공간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북조선 사람 있으면 신고하면 돈을 준다. 그런 방송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쥐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헛간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 했지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밖에 나가? 조금만 더 참아. 곧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언제가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농장주가 남은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언제 우리를 신고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1인당 $1,000. 우리 가족은 $4,000가 필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숨어 사세요. 아니면 잡히면 북한으로 가시고. 벼랑 끝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노동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힘쓰는 일, 농장에서 품팔이, 얼굴을 숨기고 말을 아끼며 일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 공안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공장 뒤편으로 아무 데나 숨었습니다. 몇 시간을 숨어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품삯은 받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모은 돈은 $500.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 없이도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돈 없이도? 하지만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모두 붙잡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중국에 있으면 언젠가는 붙잡힐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겠습니다. 베이징으로 가겠습니다. 2002년 3월 초, 우리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검표원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선말 억양이 새어나올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대도시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한 허름한 여관에 2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우리와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같았습니다. 살고 싶다. 독일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어간다고. 전 세계 기자들이 우리를 촬영할 것이라고.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2002년 3월 열나흘 날,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긴장했습니다. 25명이 여관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독일 의사 선생님이 검은 모자와 빨간 모자를 나눠주었습니다. 팀을 나눠서 움직입니다. 관광객처럼 보여야 합니다. 절대 뛰지 마세요. 신호가 있을 때까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우리는 여관을 나섰습니다. 두세 명씩 흩어져서 걸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아빠, 손이 아파요. 미안해. 아빠가 너무 세게 잡았구나. 하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큰 철문. 그 안이 우리의 목적지였습니다. 중국 공안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25명이 자연스럽게 대사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관광객들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우리의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리더가 앞에 섰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이다.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순간 25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걸음이 뛰어가기로 바뀌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당황했습니다. 2명으로는 25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리더가 한 공안을 붙잡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막아라.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무전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끌고 뛰었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고함소리. 들어가, 빨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 공안이 어떤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공안을 밀치고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안도 같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철문을 넘었습니다. 대사관 구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건물로 뛰었습니다.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CNN 기자들이었습니다. AP 통신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대사관 문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어른들이 울었습니다. 밖에서 중국 공안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사관 아니었습니다. 국제법상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안았습니다. 해냈다. 우리 해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분, 아니 4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을 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CNN을 통해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8일,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25명 전원이 울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를 강제로 필리핀으로 추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북한으로만 가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딸아이는 창밖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아빠, 구름 위에 있어. 그래, 우리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탈북자 선배들이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는 것, 불을 켜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 슈퍼마켓에 음식이 가득한 것.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에 고기 나왔어. 그리고 우유도 마셨어.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붙잡히는 꿈, 보위부에서 고문당하는 꿈, 스페인 대사관 문을 넘지 못하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고 아이들 방에서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립니다. 꿈이구나. 이제 괜찮아.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북한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남은 2,500만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억압받고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언젠가 한반도 전체에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